반갑습니다. 김혜덕입니다. 이 시간에는 신통일한국론 가운데 신통일한국과 문화혁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9강자 제1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 강의는 자본주의 대중문화와 사회주의 문화 마르크시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적 하부 구조에 속하는 노동자들을 통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공산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문화혁명을 통해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공산화하겠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르크시즘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이 바로 문화 마르크시즘 혹은 새로운 마르크주의라는 뜻으로 네오 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 마르크시즘은 1920년대 유럽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럽과 미국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우리나라에도 1960년, 70년, 80년대까지 우리 대학가를 점령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네오 막시즘이 출현하게 된 사상적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 막시즘은 이탈리아의 그람시 그리고 헝가리의 루카시 등이 1920년대에 주장을 하였고 이어서 1930년대에 막스 호르크하이머를 중심하고 아드로노, 마르크제의 계승이 되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창시자인 막스 호르크하이머는 아드로노와 함께 쓴 계몽의 변증법 그리고 도구적 이성 비판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가 계몽과 이성을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였던 것입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속한 주요 인물들은 호르크하이머와 아드로노 외에 허버트 마르쿠제, 예리 프롬, 그리고 이데올로기 호명론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알투세르 등이 있습니다. 문화 막시즘의 이론을 만든 이탈리아 출신 안토니오 그람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 그는 이탈리아 공산당을 창립한 인물입니다. 그리하여 공산당 활동을 하는 가운데 무솔리니 정부에 의해 20년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던 중 건강 악화로 11년 만에 석방이 되어서 로마의 한 병원에서 46세를 일기로 사망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긴 옥중 생활 중에 어떻게 하면은 공산주의를 실현할까에 대한 방법을 골똘히 연구한 가운데 헤게모니론, 진지론, 그리고 기동정 같은 이론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유럽의 신자파 운동에 막대한 사상적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한국 사회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르크스의 토대와 상부 구조에 대해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는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하부 구조는 경제 구조이고 또 상부 구조는 국가 통제 기구로서 입법, 사법, 군대, 경찰, 학교, 교회, 언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스는 토대가 되는 하부 구조에서 자본가가 독점하고 있는 생산수단을 사유화함으로써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순조로웠던 것에 비해서
왜 서구 유럽에서는 실패하였는가를 연구한 결과 네오막시즘에서는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생각에서 반대로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토니 그람시는 헤게모니 싸움과 진전이라는 새로운 공산주의 전략 전술을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산주의가 실패한 것은 이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공산주의가 사회 제도를 바꾸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산주의가 성공하려면 그 사회의 구성 요소의 핵심인 인간을 의식화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을 의식화하고 개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며 몇 세대에 걸쳐서라도 서서히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 언론인, 경제인 이런 지식인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교육하여 공산주의를 중심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신공산주의 네오막시즘인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국가 통제 기구에서 이념과 사상과 전통을 세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관 타켓은 학교와 교회, 언론과 문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네오막시즘 운동의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종교,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적대시하는 세력은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배 계급이 단지 힘으로만 노동자 계급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도나 사회관계, 의식화동을 통해 그들의 동의를 끌어내므로써 지배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 지배 수단이 바로 헤게모니,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 지배 계급이 형성해 놓은 대중문화 체제를 저항문화를 통해 헤게모니를 빼앗아오기 전에는 자본주의 사회를 정복시킬 수 방법이 없다고 하는 이론적 기초를 가지고 헤게모니론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혁명의 핵심 동력은 빈부 차이나 운동 조직, 무력이 아니고 대중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문화적, 도덕적 이데올로기가 하나로 모여서 헤게모니가 형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혁명을 위한 기본적인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지란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전쟁터에서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땅을 파서 몸을 감추고 숨는 참호와 같은 것입니다. 참호 속에 들어가 숨어야 할 그 진지 위치는 지금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또 상부 구조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부 구조는 정치, 법률, 종교, 예술, 철학 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지는 정치적 진지, 법률적 진지, 종교적 진지, 예술적 진지, 철학적 진지 등을 탈환,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아와야 되는데 그 탈환을 위해서는 과거 러시아 혁명 때처럼 레닌이 사용했던 기동전 전략이 아니라 적군의 주요한 진지를 파악하고 그 진지를 점령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유 세력들은 노동조합이나 학계, 언론계, 예술계, 종교계 등에 침투하여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결정적 시기를 향해 점진적으로 헤게모니를 잡아가는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특히 지배계급은 상부구조에 수많은 지식인들을 배치해놓고 있는 바 그 상부구조를 탈환하기 위한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식한 노동자 계급이 아닌 마르크스주의로 의식화된
좌파 지식인들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 헤게모니 이론이며 진지전 전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 진지전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문화와 교육을 통한 진지 구축 전략 전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대로 실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현재 한국의 좌파 세력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한국의 지식인들은 호기심을 갖고 공산주의에 적번하던 태동교를 거치게 됩니다. 1945년 8.15 광복과 더불어 남북이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북한은 완전히 공산주의가 자리를 잡게 되었고 남한에도 박헌영을 중심하고 남로당이 결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북의 낭침으로 6.25 전쟁이 일어나고 구 60년대까지 침체기를 거쳐 70년대 유신 정권에 대항하는 민주화 운동 때에 위장기를 거쳐서 1979년 11.6 사태와 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다시 활기를 띠게 됩니다. 1990년대 직업혁명가 활동기를 거쳐 드디어 2002년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후 약 15년간 제도권에 진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 좌파에 영향을 준 사상가는 누군가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람시와 알투세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준 것은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국 좌파에 영향을 준 좌파 사상가로서 그람시와 알투세르가 있는데 잠시 루이 알투세르의 호명 이론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회생활 가운데 호칭을 부여받으면 비로소 주체가 되지만 이 주체는 인격 그 자체가 아닌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정해진 한정된 하나의 기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이데올로기적 호칭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객체에 불과한데 주체처럼 인식을 하면서 사회가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실 생활 가운데 역사의 주체는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법과 정치, 또 노동조합, 가족, 종교 등이 유포하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권력을 가진 국가가 주도하는 이데올로기가 역사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알투세르의 이론은 90년대 한국 좌파에 많은 자극과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좌파운동 그룹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자주파 종복주의인 NL계열과 통일보다는 한국사회 평등을 주장하며 계급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피대 계열이 있는데 사실상 한국사회 좌표운동은 종복주사파 NL계열에 의해 장악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북한이 60년 이상 강력하게 대남 혁명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주사파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대부분 좌파에서 소외되었다는 것입니다. 좌파 정권 하에서 NL은 그동안 그람시 이론에 따라 적극적으로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다양한 진지를 그동안 충실하게 구축해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화 마르크시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마르크시즘은 신마르크스주의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중요한 특징은 인권과 포용, 인도주의, 그리고 환경보호, 노동자, 농민의 인권보호, 여성차별 금지 등의 매우 인본적인 선한 가치를 표방함으로써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무신론적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상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대 자본주의 문명의 결정체를 할 수 있는 것은 영화나 음악, 스포츠, 그리고 성인과 청소년 갈 것 없이 그들 대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각종 전자 오락 게임 등 다양한 대중문화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일부 건전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락적이고 퇴폐적이며 나아가 파괴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문화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의식 형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불문가주일 것입니다. 게다가 널리 대중화된 스마트폰과 TV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눈부신 발달로 말미암아 이런 대중매체는 타락한 대중문화 상품들을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끊임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자본주의 대중문화를 네오 마르크시즘이 자본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치혁명을 시도했던 과거 마르크시즘과 또 문화혁명을 주장하고 있는 네오 마르크시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기본적인 혁명의 수단을 정치로 보느냐 문화로 보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형태는 똑같다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크시즘은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이라고 하는 틀과 수단을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데올로기를 탈취하고 처부수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데 있어서 젊은이들이 동화되고 또 타락한 문화가 더욱더 많이 나오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문화가 신자파 청년들에 의해 점령되지 않고는 진정한 혁명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렇듯 문화를 통해 전복될 때만 마르크스의 진정한 혁명이 완성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히피운동, 펑크족 등의 신자파 문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특히 1968년 5월 프랑스에 일어났던 68혁명에서 네오 마르크시즘에 물든 청년들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역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위대 학생들은 3M기를 들고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바로 막스와 모택동 그리고 마르쿠제를 의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신좌파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마르쿠제는 그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것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젊은이들은 에리 프롬과 하버마스, 마르쿠제라는 세계적 학자들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사실 막스주의자인 허버트 마르쿠제는 성혁명 이론을 확산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는 예르스와 문명이라는 책을 통해 성적 쾌락이 행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면서 성적 억압이 없는 예루스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지식인들은 모든 성적 억압에 투쟁하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예루스란 말은 육체적이고 충동적인 성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르쿠제는 리비도를 주장하면서 에로스, 즉 육체적이고 충동적인 사랑의 해방을 주장합니다. 부르주아 사상으로부터 에로스를 해방하여 에로스 문화를 구현할 것을 강조합니다. 에로스가 억압받지 않는 개화된 에로스 문명을 추구하고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에로스 문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시 원죄를 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혜의 나무에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강변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원래 성해방 이론은 프로이드 좌파가 지창한 것이며 그것은 프리섹스 시대의 도래를 유도한 학문적, 사상적, 철학적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르쿠제는 자본주의 사회가 성을 억압하고 있다고 규정을 하면서 자본주의의 부르주아 사상이 에로스를 질식시키고 문명을 스스로 파괴시킨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리비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마음을 원초화와 자아와 초자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인간의 성격을 구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초화란 성격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이고, 자아란 기억하고 평가하고 계획하고 환경에 반응하는 부분이고, 초자아란 규범적 명령을 하는 재판관과 같은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초화에서 나오는 본능적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리비도는 성본능, 성충동이라고 프로이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비도의 충동대로 사는 인간이 과연 인격자이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리비도를 양심에 따라 바르게 사용할 때에만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 1부 강의를 마치고 이어서 2부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